오늘 첫 번째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라는 제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화수 수석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굉장히 비처럼 빨리 가는 지능정보사회 ICT에 대한 기술은 그렇게 발전을 가지만 우리 삶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늦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마주한 보안위협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영국에 BT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 연간 한 400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40조 원 정도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386조 더하기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86조가 뭘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제가 항상 교육 가서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들 답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요. 386조가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당 한 18명 정도가 사이버 범죄 희생자가 생기고 있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초당 한 18명 정도의 사이버 범죄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제가 범죄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FBI에 가면 FBI에서 이제 연간 실제로 물리적인 범죄가 얼마나 나는지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임 클락이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15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와서 14년도 거가 현재 이제 가장 그 최신 건데 보면은 여기 바이올런트 크라임이니까 폭력적인 범죄죠. 그게 한 26.3초마다 한 건씩 생기고요. 그다음에 금전과 관계된 그 프로퍼티 크라임이 한 3.8초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우리 사이버 범죄는 초당 18명이 피해를 입으니까 건수하고 사람 숫자하고 뭐 이렇게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고 빠르게 생긴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보안 위협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디도스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웨어라고 된 악성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디도스 공격은 이미 굉장히 오래됐죠. 국내에도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2006년도부터 벌써 이게 큰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디도스 공격이 그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특징만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100기가 트래픽의 규모가 100기가bps를 넘는 공격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흔치 않았어요. 참고로 3사나 77 국내 주요 사이트를 마비시킨 그런 공격들만 해도 국민은행이 받은 디도스 공격 트래픽이 9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를 합쳐도 한 수십 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디도스 공격 트래픽 600기가가 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용량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비 PC보다는 DNS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NTP 같은 정상적인 서버들을 이용한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좀비 PC나 이런 거 블랙리스트 차단을 해버리니까 얘네들도 지동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와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것들은 다 익숙하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이슈인데요. 랜섬웨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태동이 된 거는 2005년부터니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숲이 트리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16년 정도에 가면 꽉 차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많은 랜섬웨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윈도우에 보통 자료들을 암호를 하고 지우는 그런 랜섬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리눅스의 서버를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는 주로 개인적인 파워포인트나 문서보다는 뭘 하는데 사용을 하죠? 홈페이지, 웹서버나 메일 서버 이런 걸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서버의 컨텐츠를 아예 그 저장을 잡은 다음에 그걸로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암호화 기술들이나 이런 게 윈도우만큼 발전적이진 않지만 이것도 보다 좀 지능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분야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컴퓨터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리테일에 대한 도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료 분야가 3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 대한 여러 정보 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도 중요하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현황을 조금 볼까요? 글로벌 현황을 보면 근데 글씨가 조금 이제 작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주요 기밀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액티비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이쪽에 보이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조금 빨리 간 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실제로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은 양들이 그리고 그런 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도 5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보시는 이 건은 유럽이나 일본,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특정 그 글로벌 뱅크인데요. 그 뱅크의 현금 지급기 ATM 기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의 PC에 접근을 해서 실제 정상적인 트랜잭션처럼 이걸 관찰을 해다가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범죄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능정보보호의 보안이나 정보보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다음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능정보 사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게 저는 그 전에 이제 미인계 콘서트를 참석을 못했었지만 보다 많은 흥미롭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몇 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예술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보시면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을 하겠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그러니까 명화를 3D로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 화가처럼 기계가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로봇 개발 회사 중에 나이트스코프라는 회사가 개발한 방법용 로봇인데요. 생긴 거는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계란처럼 생겼는데 얘가 뭘 할까 싶어요. 사실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근데 두 가지가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얘가 지가 어떤 뭔가를 문제를 에스컬레이션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경비를 호출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1분에 300개 정도의 차량 번호를 스캔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활치료 관련된 건데 옆에 보시면 로보캅처럼 생긴 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일본의 사이버다인이라는 회사에서 재활 로봇을 만든 건데요. 앞에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에서 보내는 생체 전이 신호들을 센서가 감지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대로 이제 보조를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옆에 보시면 재활치료에 좀 쓰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로봇 택시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도쿄올림픽 개최할 때까지 로봇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GPS와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등을 기반으로 해서 차선하고 장애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제 피하는 거고요. 2016년 올해 3월달에 가나가와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슈퍼마켓까지 이렇게 짧은 거리긴 하지만 이동을 하는 그런 시범 운행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오늘 보면 많지는 않지만 여성 참석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버추얼 메이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을 해보지 않고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색조와 그 다음에 원하는 이렇게 컨텐츠로 미리 이제 가상의 화장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보이는 쇼룸은 사실 되게 근사하잖아요. 이 정도 되려면 집이 좀 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쇼룸이 아니라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슷한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 건 벌써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은 제가 여기 몇 가지 준비한 내용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아니에요. 현실에 와 있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오겠죠. 상용이. 지능정보 사회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ICT 관점에서는 저는 한 이 정도로 일단 번뜩 머리에 들어오는 게 생각이 납니다. ICBM 플러스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표를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ICBM이면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미사일이잖아요. 또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그 아래 보면 CIA가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CIA를 대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착각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CBM이라고 된 게 이제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하고 모바일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ICT 기술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드리븐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같으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이퍼바이저
그런 엔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도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하둡 같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 응용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악성 코드들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들 중에 이 ICT 주제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하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점의 취약점 그리고 보안 대책들이고 그다음에 정보보호의 원래 근본 목표가 뭐가 있죠? 정보보호의 근본 원칙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CIA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컨피덴셜리티 그다음에 인테그리티 가용성 이 세 가지의 추구하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술 요소들에 대한 보안들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CIA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진행하는 거에서 방향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식의 변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가운데 이 CBM을 제외하고 I하고 그다음에 AI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 얘기를 하게 되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들을 얘기를 합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 되게 작잖아요. 작고 그다음에 사양이 옛날 PC에 비해서는 또는 그거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인베드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에 있는 다른 그 단말들에 비해서는 저성능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경량, 그다음에 저전력, 그다음에 저성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디바이스들 간에 서로 누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야, 그다음에 누가 실제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디바이스야 이런 것들을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 기술들 중에서 특히 인증하고 식별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죠. 직비 같은 그런 무선 기술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기들이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종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전체가 묶여져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 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게 연결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얘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 운용성을 보장을 하려면 개방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격에 대해서 어쨌든 국제 표준이든 뭐 업자들 간의 표준이든 표준들을 제시를 하고 개방성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용성을 위해서는 그게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개방된 그런 그 규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약점을 찾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실패 시에는 그거에 대한 그 임팩트가 기존보다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스파이라든가 또는 정치사범들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경우에 그 치사량 이상의 방사능을 주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디바이스들이 사실은 뭐 심장의 이 심박수를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그 약물 주입을 하지 않고도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영향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IoT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현재를 포함해서 마주할 시대에는 크게 이제 보안 주체에 대한 변화가 예견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주체는 뭐가 있을까요?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에 첫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천 수칙들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여기에 덧불려서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제조사가 이 보안을 실행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크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드웨어, IoT 하드웨어 보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보안성은 크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 작은 디바이스들이 단단한 코코넛 쉘처럼 안 깨지면 되겠죠. 그것을 깰 수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킹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보안성을 하나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껍질이 깨졌습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깨져서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버그 포트에 대한 보안성을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원래 설계되는 대로 했는지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디버깅이라는 걸 하는데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면요. JTA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인트 테스트 액션 그룹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룹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IEEE의 그 표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솔루션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대두된 개념이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기판을 우리가 하나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각종 IC들이 들어있고 이 IC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조한 이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시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에 신호를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그리고 신호를 넣고 나서 그게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 IC들이 만약에 납땜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쇼트를 한다고 그러죠. 두 개의 납땜이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단선이 돼서 떨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게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기기들이 어때요? 저 안에 로직들 수행하는 게 너무 복잡하죠. 그걸 과연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를 잡아야 완벽하게 이 장비의 정상 동작을 보장할 수 있을지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지금 보면 2차원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거보다 아이폰만 해도 굉장히 작은 그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다층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드웨어 제조사들 중에 여기 나오는 아까 여기 테스트 액션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체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이걸 구조화하면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드웨어 장비의 첫 기능, 그러니까 원래 만족해야 되는 기능 전체를 시험할 게 아니라 단위로 잘라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단위가 다음 단계의 연계로 가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테스트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장비에 이 PCB,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하는 이 PCB 기판 뒷면에 납땜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납땜에 핀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장비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핀 배열을 찍어볼 수 있는 이런 시험 장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면에서 납땜에 이렇게 그 간극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에다가 이제 시험 장비를 물려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면 2차원일 때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다차원으로 이게 쌓이는 PCB 기판 같은 경우를 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200개 이상의 포인트들이 납땜으로 쌓여 있는 볼그레이라고 하는 그런 기판이 있어요. 그런 기판들은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아예 하드웨어를 제조할 때 저 하드웨어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포트 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TDI라고 하는 테스트 데이터 인풋이라는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TDO라고 하는 또 테스트 데이터 아웃풋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클락을 주입하는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만약에 준용을 하게 되면 이 테스트들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JTAG이라고 하는 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쪽 포트가 있는데요. 그 포트가 JTAG이라는 포트예요. 저 포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테스트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거를 해커들이 해킹에 악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클락 포트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컴퓨터 사이클이 클락에 따라 움직이듯이 JTAG 포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IoT나 다른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클락을 조작해서 인증을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핀의 배열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JTAG 파인더라고 하는 저런 도구들이 실제로 지금 이미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해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 분야가 있고 아시는 바처럼 이건 56년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된 용어지만 분야들 중에 주로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패턴 인식 같은 그런 인식 기술 분야를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친숙하게 느끼는 정보 보호하는 관점에서 느끼는 그런 기술들은 특히나 이제 기계학습을 많이 언론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과 뭐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이 특이점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앞쪽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속도를 얘기할 때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생산량 증가율, 생산성을 얘기할 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토지나 자본 노동력을 투입을 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이게 생산량이 증가를 하다가 생산의 증가율이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을 한계치에 도달하고 나면 그걸 아무리 투입해도 그거에 대한 생산율이 그 전보다 높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ICT 분야에는 반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수집이나 체렵을 하던 이 시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산업혁명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 지금 대두되고 현재에 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예를 들면 100년이나 150년이 걸렸다고 치면요. 앞으로 현재의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기술이 더 발전하는데 2배 발전하려면 지금까지 걸린 시간 정도 걸릴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리니어하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지금까지 이루는 100년에 이루는 것들을 10년이 안 된 짧은 기간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가속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는 조금 많이 부족한 단계에 있어도 그거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를 또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처럼 정해놓은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한 그런 발전된 형태의 여기 보면 제네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거죠. 초지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자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상태인 건데요. 여기 보시는 선충이, 예쁜 선충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모든 이 아래 뉴런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안에 어떤 알고리즘을 넣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하고 그 다음에 뉴런의 그 연결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나눴는데 어떻게 돼요? 벽에 가면 지가 알아서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한 동물을 실제로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뷰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보호에 활용하는 걸 하나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인공지능 자체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피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기술들이 공격에 악용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란의 핵시설을 해킹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한쪽에서는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몇 날 며칠 거쳐서 해킹을 하는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기계학습 중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백신이라든가 현재 IPS나 IDS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여기 보시면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써도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보안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쓰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왜 해킹이 차단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보안 문제를 얘기를 드리면 입증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설계를 했는데 그게 설계한 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두 번째는 얘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 페일세이프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한테 해악을 안 미치도록 하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차관점은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것이라면 보안도 역시 그거를 똑같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인간 몸의 면역 체계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가 후천 면역 체계와 그다음 선천 면역 체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적인 면역 체계는 이제 여기 피부를 포함해서 안에 우리가 림프구, 그다음에 백혈구가 이제 세균하고 싸우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한 번 그 공격을 탐지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을 해서 그다음에 B세포가 이제 다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면역 체계를 한번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ICBM, 주로 지능정보사회에 도래될 그런 기술들 중에 ICBM 플러스 AI, 그 중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제외한 제가 사물 인터넷하고 특히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기계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을 그전에는 우리가 크게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있던 보안이 이제는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디바이스들이 확산되면서 그거에 대한 보안을 이제 지금도 사람이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원래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입증 문제라든가 그런 유효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실제 쓰기 전에는 아예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 아예 내재된 보안을 내재된 그런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자료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더 훌륭한 분들이 해놓은 자료들을 제가 응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